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어제보다 추워요. 좀 추워졌어요. 쌀쌀한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주말보다는 좀 덜하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주 후반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의 비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는 해소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계속 되겠네요. 오늘 자세한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낮은데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좀 해소된 듯 싶은데요. 낮부터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와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8도, 대전은 영하 4.9도, 대구는 영하 3.3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할 텐데요. 서울은 7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목요일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지진에 놀란 시민들입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요.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이 해당 지역과 수도권 서부 일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45년 만에 최대 강도의 지진이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느낄 만큼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진도인 이 계기 진도는 인천 4, 경기 3, 서울 2로 감지됐는데요. 계기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고 또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하는 정도고요. 계기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지진 직후 SNS는요. 이 침대가 흔들렸다, 무서워서 잠에서 깼다, 또 아파트가 흔들렸다, 너무 걱정된다라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침대가 흔들렸다, 아파트가 흔들렸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래서인지 내진 설계를 조회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지진 직후에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특정 건축물이 이 내진 설계 의무가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이용해본 누리꾼들이요. 다행히 내진 설계돼 있다. 다들 느꼈다는 지진 우리는 못 느꼈다. 조회해보니까 내진이 설계된 아파트라서 그렇더라. 또 내진 설계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등의 후기를 올리면서 정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이트는요. 건축물 허가일 기준으로 이 법적 의무 대상이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 성능은요. 전문가의 이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도 이거 느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저도 집에서 직접 느꼈는데요. 인천 해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네. 침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몇 번 이러니까 지진 안전지대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비책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네.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9억 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최대 5억 원을 장기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 론이요. 이달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 금융위원회는요. 현재 특례 보금자리 론 출시를 위해서 전산 통합부터 이 은행권을 협의하는 그런 실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 안심전환 대출, 보금자리론, 또 적격 대출 등 이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 금리,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대출 문턱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런 소득 여건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또 주택 가격 상한도 이 기존 6억 원에서 이 9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목적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규 구매를 비롯해서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또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각각 70%에서 60%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또 최대 관건, 최대 관심사가 될 이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금리 조건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빌린 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내가 이게 자격이 되는지 가능한지 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론이 나왔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마약 사범 100명 잡은 크리에이터입니다. 한 크리에이터가요, 마약 사범을 100명 넘게 잡아서 화제입니다. 이 크리에이터 지난해 10월 이 개인 방송 채널을 개설하고요, 1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배달 음식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인 크리에이터 A씨는 마약 사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검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와, 직접 마약 사범을 검거할 그 용기 네.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 크리에이터가요, 이 처음에 어떻게 그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여성으로 위장하고 성매매 업소를 취재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직접 범죄자 색출에 나서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인 가족으로부터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요. 또 온라인에서 만난 이 마약 투약자에게 각종 은어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인과 둘이서 이렇게 자발적인 수사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본 뒤에 나도 범죄자를 잡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정 조력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10명이 넘는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약 사범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잡기 힘들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잡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일단 이 크리에이터 A씨와 조력자들이 SNS나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 범죄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 조력자들이 각각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요, 이 크리에이터 의심 인물과 만날 약속을 잡고요. 이 현장을 급습해서 붙잡은 뒤에 이 경찰에 넘기면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 크리에이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서울 동북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검거 실적은 물론이고요. 마약 상선, 그러니까 윗선이라고 불리는 공급체까지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이미 굉장한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약 사범을 붙잡기 직전에 범죄자가 이 크리에이터를 차로 치고 가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콘텐츠인데도 이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채널 정책상 마약이나 성착취물 같은 것들을 소재로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알지만 강력
단속반, 뭐 마약 단속반 이런 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근데 이 크리에이터가 안전에 이상이 없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야, 이제 몸 다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입니다.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승아 가정의학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열흘째예요.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네. 소원하시는 거 다 이뤄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건강에 대한 다짐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그죠?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 근데 다짐은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지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건강이야말로 정말 건강할 때 지켜야지 이게 건강 한번 망쳐놓으면요 이거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지 않으면 아프고 난 뒤에는 정말 그럼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통증 속에 산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들도 정말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또 건강을 챙겨볼 텐데 오늘 건강 어떤 주제로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겨울에 더 위험한 당뇨 문제는 탄수화물 중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네, 당뇨가 겨울철에 더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하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가보죠. 당뇨가 겨울에 위험합니까? 날씨가 사실 추워지고 기온하고 당뇨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같이 내게 영하 자체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행동에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서 네. 딱 이불 쓰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죠. 이제 평소에 잘 걸어서 다니시던 분들도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또 지방이 잘 붙고 또 피하 지방 같은 것으로 우리 몸의 온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렇게 살이 1kg 찌면서 당뇨 위험률은 10%씩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겨울철은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위험 신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 겨울철에 이 당 조절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혈당이 좀 쉽게 오르게 되고요. 또 추위 자체가 우리 손발을 이 저리고 시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당뇨 신경병증 같은 이 합병증도 좀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뇨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우리 흔히 당뇨를 1형, 2형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네. 근데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제 소아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치를 해두고요. 자, 2형 당뇨가 대표적으로 성인병으로 인정하는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 당뇨병이 1.5형 당뇨가 많습니다. 네. 1.5형? 이것은 이제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당뇨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형 당뇨처럼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요. 2형 당뇨처럼 인슐린 기능도 떨어지는 그런 당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차분하게 너무 무서운 말씀하셔서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당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한국형 당뇨가 좀 늘어났을까요? 이유 중 하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췌장의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약 30% 떨어져 있다고 하죠. 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량도 적어요.
그다음에 운동량도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자체도 또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혈당이 좀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밥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탄수화물 섭취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제된 밀가루라든지 흰 설탕 같은 것들이 우리 밥상에 알게 모르게 또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당뇨를 부르는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체 네. 구조가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뭐 먹으면 밥배, 술배, 빵배, 디저트배 그쵸. 뭐 다 다 따로 따로 있죠. 있어. 그래서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누가 달콤한 케이크 같은 거 가져오면 또 땡겨. 그러니까 이재용 아나운서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굉장히 또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네. 당뇨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분도 당뇨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철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들 말씀들 하셨지만은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야. 네. 뭐 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쑥스러운 거는 당뇨 오래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으쓱거리는 건 좀 쑥스럽습니다만. 너무 반가워요. 늘 예. 저한테 원로 아나운서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네. 저보다 선배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어찌나 든든한지. 근데 이제 심각한 게 요즘 우리나라의 당뇨 인구가 뭐 1,000만이 넘어간다 그러고 특히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은 뭐 3분 중에 1분이 당뇨라고 그러고 이 당뇨가 정말 심각해졌는데 이 당뇨를 뭐 오래 알았다는 게 자랑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또 관리해왔던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사실 뿌듯합니다. 그럼요. 근데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뭐 병원 가서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제 후배 중에 이제 한모 아나운서라고 있었는데.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그분이 네. 이제 리포터로 어디 밖에 나가서 네. 그 당뇨를 이렇게 진단하는 키트가 그 당시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라 그럴까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 뭐 이렇게 해서 네. 묻히면 색깔 변하듯이 소변을 묻히면은 색깔이 변했어요. 아주 옛날 시기죠. 그걸 가져왔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에이 나는 젊어서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해보는데 난 새카맣게 변하는 거야. 에이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새 거로 해봤는데 또 마찬가지야. 그때 젊은 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대죠, 저도. 그게 이제 깜짝 놀라서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을 갔죠. 네. 그래서 이제 혈액을 채취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당장 입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젊어도 지금 이런 수치. 30대. 그러면요. 그러니까 당뇨 수치만이 높은 게 아니고 막 혈압도 높죠. 간 수치, GOT 이런 게 다 높죠. 그러면서 큰일 난다고 빨리 입원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장 입원했죠. 그럼 그 수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뇨 수치가 한 350이 넘었던 것 같아요. 355 공복 혈당치가. 많이 네. 그리고 간 수치는 뭐 500 넘고 GPT, GOT가 500, 700 막 이런 정도고. 이야, 그럼 엄청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어느 정도예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통 우리가 공복 혈당 하면 이 100 미만을 이제 공복 혈당 이제 정상 기준으로 보는데요. 300 자, 아까 이윤철 씨가 한 350까지 350. 이렇게 이제 네.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 자체로 합병증의 위험도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이 자체가 뭐 증상이 뭐 복통이나 뭐 경련이나 의식 소실까지 이런 심한 증상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작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발견하신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 수치가 아까도 한 500에서 700 굉장히 네. 높게 나오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 정상 수치 한 10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뭐 간염이나 뭐 간암, 뭐 간 손상 등 여러 가지 간 질환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실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는 술을 먹으면은 빨리 의식을 잃는 것 같더라고. 아니, 지금은 괜찮아지신 거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도 좀 건강해 보이셔서 아니 다행인데. 근데 그걸 겪으셨는데 저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약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아주 심했을 때 입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6개월 열심히 관리하고 그러니까 정상 수치 또 거의 그러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또 회식을 가게 되고 또 이재용 같은 분이 또 막 들자 그러면은 한 잔이 10잔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했지만 저희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겨울철에 당뇨가 좀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 뭐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절대 이제 그 절대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아주 죽겠는 게 요즘은 조금 풀렸습니다만은 이 얼마 전에 굉장히 추웠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는 한 10,000보 이상을 걷거든요. 근데 요즘 그걸 못 하는 거야. 죽겠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연말 연시에 뭐 망년회니 송년회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모임 많으니까 또 많이 그러다 드시죠. 보면 또 그걸 많이 들고 나왔는데 춥고 찾았고 뭐 이러다가 감기가 또 걸리고. 근데 이게 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다른 병이라도 조그만 거, 뭐 감기, 몸살, 뭐 배탈 같은 거 나시면 남보다 더 고생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이번 겨울에 아주 특히 더 고생하는데. 오늘 아주 그냥 생생한 증언자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당뇨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했다가 딱 발견하셨을 때 네. 그때 딱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 좀 철이 없어서 그런가? 네. 당뇨를 잘 몰라서 그런가? 근데 저희 때 그 한 6, 7년 전에는 당뇨가 그렇게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도 많이 공유하지 않았고 잘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물론 부모님이 8남매신데 5분이 다 당뇨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래서 당뇨가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어떤 합병증에 의해서 갑자기 뭐 나빠지셔서 돌아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뭐 나이가 들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만만하게 보셨구나. 난 좀 빨리 왔구나.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이렇게 그게 안 고생할지 몰랐죠. 근데 자신이 당뇨라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젊은 분들은 사실 내가 당뇨겠어 하고 별로 인식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검사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뭐 의식 경련이나 의식 소실이나 경련 같이 어떤 큰 증상에 의해서 갑자기 이 병원에 실려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당뇨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윤철 아나운서도 그때 한모 아나운서와 리트머스 종이 가지고 그 전에 증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증상이라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살이 좀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kg 이상 이렇게 찌기 시작하고 나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회식하고 막 이래서 그리고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집에서 잠자기 바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고 다식하는 거죠. 그런 증상이. 그리고 목이 말라. 그러니까 자꾸 다음한다 그래요. 네네. 음식 많이 물을 많이 먹고 드시게 되고. 뭐 그 음식 물도 먹고 저 물도 먹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물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목이 마르잖아. 갈증이 많이 난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이 먹었으니까 소변을 또 많이 봐. 그 증상이 나왔네.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걸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몰랐다가 나중에 내가 참 그랬다. 그래군요. 말씀해 주신 증상이 정말 당뇨병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을 갖고 네, 계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이 소변으로 리트머스 검사를 하시는 것도 당뇨가 생기시게 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트머스 검사지를 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거에는 확인을 했었죠. 이렇게 당이 빠져나갈 때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게 돼요.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갈증을 또 심하게 느끼죠. 몸속에 있는 영양성분 자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음식을 또 그 여분 상태로 많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다증 같은 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삼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건강 정보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거든요. 그렇죠. 한약에서도 검사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한의학에서는요, 혀로 설진을 해서 이 당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당뇨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 혀에 껴있는 무언가를 봐야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혀에 보면은 약간 이제 태가 끼어져 있잖아요. 네. 그 색깔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 어떤 색깔이 변화가 올까요? 백태를 그치, 백태. 봐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흰색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얗게 되면 되는데 황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백태는 많이 들어봤는데 황태요? 황태는 황태는 강원도에 많은 거 아니에요? 맥주 안주로 이렇게 찍어 먹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혀의 오른쪽 윗부분을 한의학에서는 췌장이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위가 노랗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췌장이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양체질을 하신다든지 혀를 닦아도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뇨를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 설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혀를 한번 보고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 백승화 선생님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식후 혈당을 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당뇨는 식전에 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공복에 많이 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당뇨. 예, 당뇨 박사님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다 거의 그렇죠. 궁고라 그래서 공복 재잖아요. 혈당을 재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랬죠. 그랬는데 요 근자에 와서는 식후 혈당이 중요하다고 그러시고 또 뭐 그 당 스파이크가 중요하다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개념이 많아요. 당화 혈색소가 또 중요하다고 그러시고. 진짜 전문가시네. 누가요? 박사님. 아니 이거 당뇨 환자로는 전문 환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그죠? 그 식후 혈당은 뭐 밥 먹고 바로 재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재는 거예요? 뭐 식후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가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도 이 당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식후 혈당을 제가 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한 번 식후 혈당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당뇨병은 아니지만요. 이 3개월간 꾸준히 식후 혈당이 높다면 이 당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식후 혈당이 몇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당뇨 박사님은 왠지 아실 예. 것 같은데. 아유 참. 저쪽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석에? 그 식후 혈당이 보통 한 150, 160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뭐 괜찮은. 봐준다고 그러신대요. 근데 네.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공복에는 보통 100 미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먹고 나면은 160, 150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봐준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 200 정도 밥 먹고 한두 시간에 200 나와도 아유 뭐 이 정도면 뭐 식후에는 괜찮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뭐가 맞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상 수치값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예.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요,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는 100에서 125고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당뇨로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이 140 미만이 정상이고요. 140에서부터 199까지는 당뇨 전 단계로 관리가 필요하신 거고 200이 넘어가시면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치료가 필요하신 거죠. 200은 당뇨네. 네. 정상이 조심해야겠네요. 아니고. 요즘 워낙 주변에 당뇨가 많아서 너도 당뇨고 나도 네. 당뇨고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백승화 선생님, 이게 혈관을 통해서 당뇨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요? 네,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 당뇨 합병증 때문인데요. 이 당뇨 합병증은 혈관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등 혈관이 병들게 되고요. 또 혈액이 지나다니는 우리 몸 곳곳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혈액 속에 이 떠다니는 물질과 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은 이 당독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당독소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면 이 작은 혈관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당독소를 확인하면 당뇨 위험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당독소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네, 저희가 당독소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기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이윤철 씨와 윤영미 씨 한번 제가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자, 이윤철 씨부터 조금 검사해 보실까요? 피 뽑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간단하게 검사를 하실 수 이거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당독소 이거 하려고. 팔을 이렇게 네. 거드시고요. 네. 제가 검사를 조금. 와, 보통은 이렇게 피를 뽑아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뭐 혈압 보지 않고 재시저러네. 여기 이제 혈압제 네, 듯이 여기 하네요. 오셔서 하시는 게 나으신데 이쪽으로? 네, 이쪽에 여기 오셔서 네, 팔이 멋이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손목을 조금 이렇게 펴셔서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자세가 안 나와요. 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네. 10초, 12초 정도 이제 재면 이제 결과가 나오시게 될 이런 거 거예요. 재면서 그 결과 기다릴 때 네. 아주 위험해요. 네, 네. 많이 재보는 사람들은 시험 점수 발표하는 거 네, 같고 조마조마하죠. 근데 조마조마하고. 저의 독소가 높겠죠, 뭐 35년째, 6년째. 네, 잘 안 되셔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자 요즘엔 이렇게 진짜 많아요. 밀착을 하고 우리가 제가 당 지금 잡고 체크하는 있을게요. 거, 네. 저 당 독소, 네. 당화 혈색소 그쵸.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근데 피를 안 뽑고 그냥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게 혈압 나오고. 재는 거 같이 이렇게 재네요. 자, 결과를 나온 잘 안 것 나오시네요. 네. 영미 씨 하세요. 저 네. 아까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윤영미 씨 한번 되나요? 해볼까요? 네, 이쪽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당 독소가 없는 이거를 걸로. 그런가 보죠. 독소는 없나 봐. 없는 걸로. 자, 이렇게 자 조금 눌러서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을 해서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냥 팔만 되면 그러게. 피가 나온다는 게. 네네네. 근데 관리 워낙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공복 혈당이 125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체크가 있거든요. 잘 안 되시고 있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오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생방송이라 기계가 좀 긴장해서 네. 그랬어요. 아까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생방송 두 분 울렁증이 다 나봐요. 당 독소가 없는 걸로 하죠. 한 번만 더 측정을 해보고 네. 사실 방송 전에 그래서 미리 한번 측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네네. 이거 하면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말을 가능하면? 네. 체크가 잘 안 되네요. 아니 제가 아까 이럴 해놓은 줄 거로, 알고 아까 해놓은 거 미리 있어요. 방송 전에 한번 아니 체크했었잖아요. 저희가 좀 네네네. 수치가 생방송이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재놓은 게 있어요. 저희들도 쟀는데 한번 네, 보죠. 맞습니다. 뭐. 그래서 예. 제가 일단 적어 드릴게요. 저희가 야. 미리 생방송 전에 준비한 거라서 미리 해놓기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재용 아나운서는 저도 쟀는데 2.0으로 나왔고 이 수치의 의미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윤영미 아나운서는 2.5. 5로 나왔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높을수록 좋은 높을수록 건가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윤철 아나운서는 제법 높게 나왔죠. 3.5? 네. 마지막 가장 젊은이인 제가 좀 일자가 문제가 아닐까 들어가죠. 싶어요. 젊은이 그래도 일자. 와. 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리 또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나이 순으로 해볼까요? 저희가 나이 많으니까.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나이별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0대 같은 경우는 1.73 이하가 정상이고요. 40대는 1.81 이하. 그다음에 50대는 2.09 이하, 그다음에 60대는 2.46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이율철님은 지금 3.5기 때문에 조금 60대 기준으로 해도 수치가 좀 넘어갔네. 높으신 편에 속하시게 되겠고요. 네. 윤영미 씨도 약간 지금 60대라고 위험- 가셨을 때 약간 한 높으시기 때문에 수치죠? 네, 2.46 네. 이하가 정상이 약간 높으신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재용 씨는 지금 2.0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50대 기준에서 이제 미만으로 오. 보셔서 건강하신 역시 네, 등산의 상태라고 힘인가요? 보여지고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장애인 같은 경우 의외로 이제 1.9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또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맞아요.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 높은 수치가 지금 40대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지수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젊은이가 뭐 3보 이상 승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독소가 높게 나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이 당독소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AGE라고 합니다. 이제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 이렇게 해서 AGE라고 부르는데요. 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백질과 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서 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당독소는 췌장을 공격해서 인슐린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의 유발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당독소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왔다면 이 당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뇨가 사실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입니다. 그렇죠. 이윤철 아나운서는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 또 지금부터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사님, 네. 당뇨가 제일 무섭다는 게 이게 혈관 쪽이거든요. 근데 혈관이 이제 저 미세한 것부터 저 위까지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그 제일 미세한 쪽이 발끝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족부 그렇지. 뭐 궤양이 생기고 잘못하면 자르기도 안 되잖아요. 당뇨발이라는 얘기. 네, 당뇨발. 또 그런 거 하면은 눈으로 이제 눈에도 여기 실핏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왜 눈 먼저 안에. 간다고 맞아요. 망막 쪽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심근경색이니 뇌졸중이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큰 혈관들이지만 이게 막히거나 터지면은 진짜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망막의 병증이 와서 눈에 대해서 시술도 하고 레이저로요. 네,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안과를 갑니다. 네, 그래서 눈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이 안 올 수는 없다 그러세요. 온몸에다 영향을 네, 미치는 다 결국은 오는데 자기가 항상 관리를 항상 하시고 항상 병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당뇨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나면 합병증이 생겨요? 네, 당뇨를 진단받는 환자들이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당뇨 망막병증을 발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인보다는 이 실명 위험이 그래서 25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머머. 이 때문에 이 당뇨 망막병증은 국내 실명 원인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철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던 당뇨발 있잖아요. 네. 이게 당뇨병 환자 중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고 해요. 아. 한 해 평균 약 2,000명 정체가 당뇨발로 인해서 절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당뇨발 사진 한번 보실게요. 발끝도 이렇게 검해지고 발 부위가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푸르게 변하죠. 감각도 떨어지고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당뇨발이라고 하는 증상 자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진짜 무서운데요. 당뇨만큼은 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혈당 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배워봐야죠. 그래서 배우 선생님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평생 단 것하고 좀 싸움을 좀 벌이시게 되잖아요. 이윤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 단 것을 드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단 거 이제 먹고 싶을 때는 사실은 몰래 드시는 아내 몰래 초콜릿 하나 이렇게 조금 찌어서 그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이고. 그거 가지고 싸우느니 네. 차라리 그거 먹어서 행복한 것이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혼나고부터는 일체 안 먹으려고 애쓰고 또 하나 저는 요즘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단 것들이 꽤 많이 나왔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면서 오래 사시면요 이제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같아요. 별게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단 것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단맛을 좀 당기실 때 이때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잠깐 넘기시게 되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해보실 수 있는 운동법과 지압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배워보실까요? 네, 두 번째 아나운서? 한번. 네, 나오시죠. 당뇨 고위험군 그리고 네. 당뇨 일로 오세요. 전문가이신 네. 예. 우리 당뇨가 있으셨다고 네. 그러시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기 편안하게 서주시고요. 네. 일단은요, 발을 약간 벌려주세요.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실 겁니다. 네, 어깨 자체를 편안하게 내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시고, 손등을요, 앞으로 해보실 거예요. 앞에로 향하게 해주신 다음에 앞으로 손이 갔다가 뒤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살 흔들어 주십시오. 네.
한 3분 동안에 한 200회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흔들어 빠르게 주시는 해야 되네요. 방법인데요. 일초에 하나. 네, 일주에 하나 정도 이상. 이 해주시면 운동법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솔수공이라고 합니다. 손수건이요? 솔수공. 손수건 아니고 손수건 아니시고요. 솔수. 네, 솔수라고 하는 뜻이 이게 손을 위아래로 아래로 내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등 뒤쪽에 있는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로 한번 돌아보실게요. 등 뒤쪽에 있는 이쪽 부분을 뒤로 확 당겨주실 수 있기 이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심장과 폐 쪽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황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좀 지압해 줄 수 있는 효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앞뒤로 빨리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이죠. 단계 좀 당길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단계 좀 당기실 때 이렇게 해주시는 운동이니까요. 뒤로 가시는 거를 쭉 당겨주시면 훨씬 더 뒤로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세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아주 간단하신 방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당이 있으실 때 가장 많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자리 우리 근육 중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글쎄 허벅지인가요? 다리. 네, 맞습니다. 네. 허벅지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 허벅지 운동 같은 경우는 런지 자체의 운동을 조금 한번 변형하셔가지고 해보시는 운동이시니까 해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만 한번 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발다리를 약간 벌리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양손을 깍지를 껴주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발을 벌리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오른쪽 형태로 스케이트 하듯이. 스케이트 하듯이 이쪽을 쭉 벌리시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 죽여주면서 이렇게 예전에 이러고 앉으시는 스케이트 겁니다. 탔죠, 이러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스케이트 타듯이래요? 맞습니다. 동작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오른쪽에 이 힘 자체를 가지고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 자체를 내전근을 좀 강화시키는 허벅지 운동을 당겨요.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 10번, 왼쪽으로 아.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벅지 운동 진짜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당뇨 워낙 뭐 합병증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 만나볼 분들도요. 평생 당뇨 때문에 크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전신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 당뇨. 우리나라 역시 당뇨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해가 지날수록 당뇨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 여성 역시 당뇨가 일으킨 고통의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편히 걷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60세 정춘희 씨. 네, 얼마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아서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힘들어서. 아침부터 고난의 연속. 그녀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거요. 엊그제 병원에 가서 제가 이거 결과 기록지를 뽑아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내가 2022년도는 그래도 6.9였거든요. 또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갔더니 마다 7.2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아지더라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혈당 조절은 여전히 힘든 상태인데요. 올해 들어 더욱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전 우리 집안에 그게 유전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당뇨였고 다 당뇨였어요. 언니들도 당뇨, 오빠들도 당뇨 뭐 이래가 다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는 걱정됐죠. 우리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죽고 우리 오빠들도 언니들도 계속 그냥 약을 먹고 막 전부 다 이제 뭐 좀 몸이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뇨가 합병증은 막 무섭다는데 이제 어떻게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당뇨 가족력이 있는 데다 과거 불규칙한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그녀를 고통의 늪으로 빠뜨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혈당은 어느 정도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체크한다는 정춘희 씨. 긴장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보는데요. 너무 높게 나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높은 편이에요 이게? 엄청 높은 거죠. 100이 정상이거든요. 조금 내려가는 게 좋은데 지금 100. 걱정이네 진짜. 어떡해. 오늘부터 굶어야 되나? 생각보다 높아진 혈당 수치에
착잡한 마음이 드는 춘희 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아이고, 너무 약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 뭐 당뇨약이 이거 두 개에다가 혈압에 고지혈증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다 약이 이렇게 많아요. 당뇨 있는 사람은 쓰리고 뭐 혈압 고지혈증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비만 또 변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할 때 이게 기능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뇨를 앓게 된 이후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약을 먹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편 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수년째 자신을 괴롭히던 당뇨에서 벗어난 63세 김복희 씨. 이게 제가 처음에 받은 진단서예요. 2019년도 당화 혈색소가 9.0까지 나온 거야. 6.5가 정상이래요. 6.5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최초 진단 받았을 때는 9.0이 나와갖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최근 당뇨를 진단받았다는 김복희 씨의 최초 당화 혈색소는 9.0%였답니다. 그녀 역시 매일 공복 혈당 체크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123mg/dL) 당뇨 전 단계 수준입니다. 같은 당뇨를 앓고 있지만 정춘희 씨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녀의 혈당 조절 노하우를 살펴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록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제가 기록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요 밑에다 이제 뭐뭐 먹은 것까지 해서 요런 거 먹으면은 당이 오르는구나, 당이 내리는 것까지 체크한 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몸을 컨트롤 하는 거죠. 매일매일 혈당 변화를 기록한다는 김복희 씨.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을 재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키 163cm의 몸무게 63kg.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62kg, 63kg 미만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에는 그 체중이 늘어나는 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제가 꼭 일어나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또한 당뇨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정춘희 씨 또한 매일매일 체중을 잽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이 저울이 잘못된 거 아니야? 키 163.5cm의 몸무게 80kg. 정상 체중을 훨씬 웃도는데요. 당뇨로 고통받던 두 여성.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걸까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녀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 준비 한창인 정춘희 씨. 당뇨 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습관이라고 하죠. 당뇨식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저는 뭐 몸에 좋은 거 뭐 단백질 종류로 이렇게 먹기는 먹어요. 근데 콩이나 뭐 견과류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밥 해 먹기도 하고 그래요. 당뇨에 좋지 않다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잡곡밥을 섭취한다는 정춘희 씨. 오늘 그녀의 점심 식단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반찬을 먹어볼까나. 파김치와 마늘 장아찌, 버섯과 묵까지 저열량에 건강해 보이는 식단인데요. 나름 식습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포착된 정춘희 씨의 식사 습관. 굉장히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이거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라고 하네요. 배부르냐 다 먹냐. 식사를 시작한 지 15분 만에 비워진 식탁.
옛날에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바쁘니까 그 빨리빨리 먹는 그 습관이 돼서 전 진짜 남들보다 좀 빨리 먹는 편이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먹는 식사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관과 간, 췌장의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식사 후 꼭 과일을 챙겨 먹는다는 춘희 씨. 저는 과일을 좋아해가지고요. 꼭 밥 먹고 나면 과일을 또 많이 갖다 놓고 또 먹고 그래요. 저는 길 가다 과일만 보면 과일만 사들고 와요. 과일을 줄여야 되는데. 하지만 당뇨 환자들에게 당분이 많은 과일은 제한해야 할 식품 중 하나인데요. 너무 많은 양의 과일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 김복희 씨도 식사 준비에 열심입니다. 그녀의 식단은 과연 어떨지 살펴볼까요? 당뇨 진단 받고 나서는 이제 흰쌀밥 대신 잡곡밥 먹으려고 노력하고 야채 먹으려고 노력하고 소식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한 공기 먹었다 하면 지금은 한 반 공기 그 정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잡곡밥 대신 선택한 것이 있다는데요. 밥에 첨가한 특이하게 생긴 곡물. 아니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뭡니까? 이거는 카무트라고 하는데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이걸 밥을 해서 먹으면 혈당도 많이 오르지 않고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밥에 넣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카무트는 왕의 밀이라카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인데요. 단백질과 비타민, 마그네슘은 물론 8종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중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주식인 밥뿐만 아니라 반찬에도 신경을 쓴다는 김복희 씨.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팬에 올려 익혀준 후 가볍게 휘저어줍니다. 그리고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넣어 볶아주면 건강하고 맛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노릇하게 구워 곁들여줍니다. 카무트 밥에 토마토 달걀 볶음, 고등어구이로 완성한 김복희 씨표 당뇨 이별 밥상.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네요. 이렇게 매일 매 끼니 손수 밥상을 차린다는 그녀. 게다가 꼭 지키는 식사 철칙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인 뭐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야채 같은 거 먼저 먹고 그다음에 생선 같은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소를 먼저 먹죠.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또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포만감을 높여주는 식이섬유로 배를 채운 뒤 단백질과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는 거꾸로 식사법.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야. 식사 2시간 후 식후 혈당을 재는 정춘희 씨.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뭐, 입 큰일 났다 진짜.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아우 진짜 힘드네. 와, 야. 식사 후 급격히 치솟은 혈당에 우울해진 정춘희 씨입니다. 걱정만 쌓여가는데요. 특히나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으면 컨디션도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지? 아니 혈당이 갑자기 좀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힘이 없고 자꾸 이렇게 자꾸 나른해지고 어떨 때 심한 날은 자고라도 막 이렇게 딱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야. 그러다 보면 왜 이렇지?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누워 있는 거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 이날 춘희 씨는 제 컨디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도 혈당을 재야 시간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이 식후 혈당이 중요하다는데요. 식후 혈당 128mg/dL, 완벽하게 정상 수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집 근처 산책에 나온 김복희 씨, 운동도 열심인데요. 일단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으면 감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한 30분씩 이렇게 걸어요. 늘어질만도 한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김복희 씨.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아, 정말 영상 보면서 또 느낀 게 네. 먹는 그 식단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로 만병을 고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들 식이요법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GI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음식을 골라서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곡물의 GI 지수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쌀밥 우리가 흔히 먹는 건데 저기 백미가 73? 꽤 높네요. 엄청 꽤 높네, 높은데요. GI 지수가. 네, 몸에 좋다는 귀리나 현미가 55, 68. GI 지수가 높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GI 지수가 40인 게 이게 카모트. 아까 앞서 영상에도 나왔었잖아요. 봤던 거예요. 네, 카모트가 맞습니다. 40이에요? 네. 이 곡물 중에서 특히 이제 낮죠. GI 지수가 낮은데요. 이 카모트는요, 6,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제 주식으로 섭취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원시 곡물이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네. 그냥 옛날도 아니고 어떻게 6,000년 전에 먹었다는 거를 그쵸. 알 수가 있는지.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네. 피라미드잖아요. 네. 특히 이집트의 왕의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여러 가지 보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씨앗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길래 그 많은 보물들과 함께 이 씨앗을 심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요, 캐나다에서 이 씨앗을 가져다가 재배하고 또 발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카모트입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왕의 곡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왕의 곡물. 그 카모트를 먹으면 내가 왕이 된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 받을 수 제가 그 당뇨 때문에 카모트를 접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근데 나는 입에 탁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손은 네, 이렇게 이제 또 듣기만 해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발견한 학자들도 이제 이 카모트를 이제 발화를 시켜서 수확을 해서 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모트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카모트 속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100g당 14g이나 들어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백미에는 100g당 6.5g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현미에도 7.5g이 들어가 있는데 카모트가 무려 14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카모트가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이 탄수화물 중독 비슷하게 탄수화물에 대한 애착 막 먹고 싶어요. 먹지 말라는 사람이 더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모트는 냄새도 이렇게 밥을 끓일 때 보면 그 냄새가 일단 탄수화물 쪽에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서 알갱이가 또 조금 큰 듯하면서 씹히는 맛이 또 있어요. 네. 묘해요. 그런데 거기다 단백질까지 있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금삼첨화야 이게. 단백질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은 단백질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카모트는 단백질 외에도요, 18종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총 53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죠. 와.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요,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 하나로도 선정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요, 주목해야만 할 10가지 고대 곡물 중 하나로서 이 선정을 했고 그 영양 성분 자체를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전생에 이집트 왕족이셨으니까 카무트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카무트가 저는 자꾸 그 누구한테 이렇게 좀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먹어봤잖아요. 네. 카무트는 예를 들면 쌀밥 한 공기를 먹어요. 예? 그리고 다른 것들도 무슨 이제 잡곡밥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한 공기를 먹는 거와 이 카무트는 약 반 공기만 먹어도 이 든든해요. 속이. 네, 그리고 포만감이 금방 그리고 오는군요. 먹고 나서 한 30분 지났어도 이게 아주 그런 대로 다른 게 더 먹고 싶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건 당뇨 환자한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안 먹어도 든든하고 또 영양가가 그 안에 또 다 들어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단백질도 많다니까. 근데 거기다가 혈당 조절까지 가능한 게 이제 카무트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혈당 조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는요, 이제 카무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저항성 전분 때문인데요. 네. 뭘 저항해요? 그렇죠. 저항하다니. 제가 그래서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좀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인체 안에 이제 장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전분으로 식사를 하셨을 때는요,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또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또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소장으로 오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또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대장으로 가면서 이물질들을 흡착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요. 또 이런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도 또 증가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이동해서 배출이 되니까 지방 쌓일 틈도 없겠네요. 네, 그렇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카무트의 저항성 전분 용량을 따져보면요, 100g당 17.7g이라고 합니다. 백매는 1.2g, 또 현미는 1.7g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카무트가요, 백미보다 한 15배, 또 현미보다는 한 10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저항성 전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카무트 밥을 먹은 후에 이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낮아진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카무트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카무트로 만든 빵, 또 파스타, 크래커 등을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를 했고요. 또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노화를 저항하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셀레늄이라고 하는 성분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진 것은 마늘하고 현미하고 보리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마늘에는 100g당 14.2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현미에는 100g당 23.4 마이크로그램, 보리에는 37.7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요, 이 카무트에는요 69.3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많은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몸에 아무리 좋아도 근데 먹기 거북하면 안 되거든요. 맛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윤철 아나운서는 맛이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네. 어때요? 아주 맛있죠, 뭐 카무트는. 네, 그렇죠. 카무트 뭐 식감도 좋고요. 사실 이제 밥에 넣어서 먹으면 쌀의 양도 좀 줄이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카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카무트 리소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토, 네. 이게 지금 근데 우유처럼 보이는데 네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크림 리조또 같은데요? 네, 크림 리조또인데요. 사실 크림 리조또 하면은 뭐 생크림이라든지 이런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열량을 높이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료를 보시면은요. 저는 요거 카무트로 밥을 좀 지어 왔어요. 쌀을 전혀 섞지 않고요. 약 2배 정도의 물을 넣고 미리 전날 불려 놓으시면은 그냥 불려 놓으시고 주무셨다가
다음 날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들, 가진 채소들 준비하시면 되는데 뭐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양파, 브로콜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이제 크림의 풍미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우유를 넣을 거고 여기에 이제 체다 치즈,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그리고 약간 걸쭉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루를 만들 건데요. 루라는 거는 우리가 뭐 카레라든지 또 약간 걸쭉한 덮밥으로 드시는 것들 보시면은 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주기 위해서 버터를 이제 밀가루를 넣어서 볶아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뭐 우리 집 냉장고에도 다 있는 그쵸.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여서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카무드 밥만 미리 좀 넉넉하게 지어 놓으시면 소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올리브 오일을 좀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한 입 크기 이렇게 좀 작게 썰어 놓은 채소들을 이제 볶아 보도록 할게요. 브로콜리. 이거 브로콜리 말고 뭐 다양하게 또 딴 거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파프리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 남아 있는 채소들 조금씩 뭐 가지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네. 대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겨울철에 또 파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 뒤적뒤적해서 남은 야채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시고요. 잘게 썰었기 때문에 뭐 살짝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까지 볶으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볶아졌으면 한 켠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신 다음에 네. 옆쪽에 버터를 적당량 둘러주세요.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어요. 아니 뭐 버터 들어가면 뭐 다 맛있죠. 여기에 이제 밀가루를 밀가루요? 네, 버터에 밀가루를 볶아주시면 와 이게 좀 생소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버터에다 밀가루를 볶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버터에 볶아진 밀가루가 전체 농도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아, 요게 이제 루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터는 옆에서 볶아주시고요. 네. 불을 살짝 줄여주신 다음에 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네, 카무트. 채소도 다 넣어주시고 카무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카무트 익힌 거죠? 네. 카무트 밥이죠? 예, 물을 2배 정도 넣으셔가지고요. 취사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무트 밥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고슬고슬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예, 들어갔을 때 톡톡 씹히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향이 벌써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우유. 우유를 넣어서 졸여주시면 돼요. 쌀 안 넣고 카무트만 100%네요. 네, 카무트만 넣었어요. 아, 저는 이 카무트가 진짜 맛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식감 자체가 그 톡톡 옥수수 터지는 거. 네, 터지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 톡톡 씹히면서 그런 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드시는 시간도 좀 천천히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우유 양이 반 정도로 졸아들어서 걸쭉해지면은 소금 간 살짝. 살짝만. 사실 간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으셔도 네. 이 채소에서 그런 풍미들이 많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예, 간도 좀 약하게 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치즈는 언제 들어가요, 선생님? 예, 치즈는요.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치즈를 넣어서 이제 풍미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치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슬라이스 치즈 넣으셔도 되고 또 우리 피자에 뿌려 드시는 예, 파마산 치즈 있죠? 이렇게 봉투 하나 오면은 그거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치즈 풍미를 좀 주시면 됩니다. 네, 피자 시키면 그거 다 안 먹거든. 맞아요. 냉장고에 남아요. 네, 이렇게 이제 치즈가 녹으면서 조금 더 농도가 생겼죠. 네. 이렇게 어느 정도나 끓여주면 완성이에요? 지금 또 식으면은 요 수분이 좀 더 걸쭉해지거든요. 이렇게. 또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걸쭉한 게 좋다. 아니면은 이렇게 스프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게 좋다.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카무트는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아침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잘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먹어볼까요? 네, 앞에 네. 있으니까요. 저 못 참고 먹고 있어요. 색감도 너무 이쁘죠.
아니 맛있어서 당뇨 있는 분들 예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식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식감이 좋네. 네. 맛도 있지만 그 하모스가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뭔지 네네. 알겠어요. 식감이 진짜 좋죠. 이윤철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원래 카모트를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른 무슨 양식 먹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는요. 당뇨 있는 분만 위해서 당뇨식을 특별식을 해서 그 양반만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그걸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먹어도 온 가족이 다 좋겠어요. 이 아내들이 특히 이게 또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카모테에는요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과다하게 드시면 속이 좀 더부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하루에 120g이거든요. 이 120g 자체를 적정량에 지키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카모테는 캐나다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으니까요. 꼭 정식 수입된 카모트 식품인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더 위험한 당뇨 점검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윤철 아나운서와 함께해서 더 좋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포근해서 그런지 오늘 네. 아침엔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너무 춥던데요. 네. 오늘 아침 출근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